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학 과목이고요. 교육사회학 과목은 사범대나 교육학과 학생들 그리고 교직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좀 가능한 한 좀 이렇게 평이하게 제가 이렇게 짧게 그리고 설명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그, 오랫동안 제 전공이 교육사회이기 때문에 이 과목도 하나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이거를 듣고서 좀 개념을 정리하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교육에 관련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교육 정책에 관한 것, 또 대학 입시에 관한 것, 그런 거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교육사회학에 관련된 학문적인 이론이나 뭐 그 외에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올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한 달이나 정도 지나거나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육에 관련 시사적인 것들, 그 다음에 교육 문제, 뭐 교육에 관련된 사건, 뭐 그런 선거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흔히들 이제 새가 양 날개가 있죠. 양 날개가 새가 나는 데 있어서 양쪽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쪽에 자유의 날개가 있고 한쪽은 평등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교육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자유와 평등은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있어도 새는 날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육에 관련돼서도 자유라는 날개와 또 평등이라는 날개를 균형을 맞춰서 교육을 갖다가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과 1강과 2강은 교육의 평등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제 3강에서는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개념적인 거를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주의 교육의 2강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강은요, 교육평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육평등을 갖다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교육평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도 다 다르죠. 그리고 부모도 다 다르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평등한 사회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학기 말에 제가 모든 학생한테 다 B 플러스를 주는 게 평등한 사회인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나 똑같은 결과를 받아야 평등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평등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평등이고 어디까지가 평등이 아닌가, 어디까지 우리가 사회에서 평등을 조절해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사람들은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대 공교육이 생기고,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 지속적으로 100년 이상 이렇게 발전된 개념입니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의 허용적 평등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하죠. 신분사회였잖아요. 이전에 인류가 몇천 년이 있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류의 역사가 10,000년이라고 그러면 뭐 뒤에 100년, 5,000년이었어도 뒤에 100년. 그러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거죠. 어떤 사회는 뭐 불과 2, 30년 된 사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뭐 인종, 성별, 뭐 나이 이런 거를 떠나서, 민족 뭐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한 혜택이고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 거고 좋은 세상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초창기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권이죠. 그게 교육계의 허용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평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섬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 배를 타고 매일 통학을 하든지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뭐 쓰촨성에 살고 있는 어린이는 학교를 가려면 4시간 이상을 걸어서 산골에서 나와야지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계가 법률적으로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언적으로 해놨다 하도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 사회는 그 학교를 세워주고 실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교육기회가 이렇게 액세스빌리티라고 그러죠.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같은 경우 그 섬에는 학교를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스쿨 버스가 아니라 스쿨 보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통학 시간 동안에 그 보트로 실어 날라야 된다, 배로 실어 날라야 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계의 보장적 평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조건의 평등입니다. 앞에 두 가지를 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거 가지고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막 여러 지역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빈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인종에 따라서 모여 살고 민족에 따라서 모여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육 격차가 일어나죠. 지역에 관련돼서 국가별로도 일어나지만 지역 따라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 여건이 좋은데 반면에 어딘 좋지 않다. 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국가가, 여기서는 사립학교는 아닙니다. 공립학교를 다니는 한 많은 나라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는 한 그 학교를 다니는 교육 조건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조건의 평등에는 세 가지의 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 재정입니다. 교육 재정이요. 두 번째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교사의 질입니다. 첫 번째, 교육 재정은 1인당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갖다 똑같이 산정을 하면 전국 어디나 있어서 교육 재정에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서 어디를 살고 있거나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지역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외하고는 교육 조건, 그러니까 교육 내용에 관한 것, 그런 거는 거의 유사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교육 과정이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 교사의 질인데, 교사의 질을 갖다가 어떻게 평준화 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사의 질은 그래서 순환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일정 기간에 한 곳에 계속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러죠. 또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일은 바로 교육 조건의 평등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뭐 학력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 저도 저는 평준화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고교 다양화 정책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학력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그러니까 평준화 시킨다는 그 말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의 개념이 뭘 평준화하냐면 교육 조건을 평준화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서 비판을 하면 그거는 저도 진성우파고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핀트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고교 평준화에서 문제가 있는 것, 뭐 이렇게 학교 선택권이 없는 문제,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이 그 평준화 정책만 하면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비판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애초에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평준화시키겠다는 거냐면 전국의 공립학교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학교도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행할 때 집어넣게 되겠지만 많은 나라에서 사립학교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준화라는 의미,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 조건을 평준화하는데 교사의 질, 교육 과정, 교육 재정을 갖다가 어느 학교 다니거나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잘 사는 학생들은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이렇게 되지만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보통 학생들이나 가난한 학생들은 근거리 배정을 돼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 간의 격차를 갖다 막아내기 위한 한 일환으로 그 교육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이제 우파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결과의 평등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성적을 다 똑같이 주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에서의 이제 교육 결과의 평등은 뭐냐면요. 항상 뒤떨어지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졸업식 날 졸업생들한테 돈 1,000,000원씩을 누가 주면서 뭐 졸업생이 뭐 5,000명이 졸업을 한다. 그러면 5,000명한테 다 1,000,000원을 주고 20년 후에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크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뭐 빚이 마이너스 20억이 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는 학생이 있고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뒤에서 돌봐줄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레이트 블루머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꽃이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이 봄에 일찍 고는 빛이 이쁜가요? 아니면 가을에 늦게 피는 꽃이 이쁜가요? 꽃은 다 예쁘죠. 나름대로의 다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발달 단계가 늦은 학생들은 똑같은 그 교육 과정 내에서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단계가 늦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보상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학력을 끌어올려 주는 거죠. 국가에서 돈을 투여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아니면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더 시켜주는 것.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더 시켜주는 의미가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가난해서 학교를 잘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급식, 그러니까 급식. 우리나라만 무상급식이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학생들은 내요. 그리고 돈 없는 학생들은 내지 않고. 근데 서로 잘 모르죠. 뭐 굳이 알려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거 크게 관심 없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또 대학에서 기회균형 선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가난한 학생들을 정원으로 뽑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특혜 전형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입학사정관제가 암만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진 사람이 다양한 입시 방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저는 유공자 전형, 특히 민주화 전형 이런 거 아주 이렇게 기절합니다. 그런 거를 결사 반대합니다. 누가 민주화인지 어떤 게 민주화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별로게 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반대하지만 이 기회균형 선발제 같은 경우는 정원예를 뽑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대학에 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그 저소득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그리고 역차별도 일어나지 않는 게 뭐 정원이 50명이다. 그럼 기획연병 선발자로 들어오는 학생이 한 과에 뭐 한둘이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또 따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이 2명을 뽑는다는 5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교육 결과는 보상교육, 뒤떨어지는 학생들, 그리고 안 하는 학생들한테 보통의 학생들한테 역차별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한도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다음에 뭐 약간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결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 결과의 평등은 뭐든지 그 결과를 똑같이 하게, 학점을 똑같이 주게 하자는 이런 뜻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학력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조건을 평준화한다는 거를 갖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력이 하향이 되든 안 하든 그거와 별개로 교육 조건을 평준화시키는 게 고교 평준화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많은 나라에서 선발 제도가 있는데 제가 15분 동안 수업을 하려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30분 더 할 것 같은데 저는 한 5분 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히 그 시간 구애는 뭐 별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은근히 또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선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제도,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인 요인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면서 학생들을 뽑는 나라가 있고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뽑는 나라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예요. 능력주의 하는 나라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실력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능력주의를 채택하는 거고요. 또 어떤 나라는 또 그 나라만의 여건이 있고 역사적 요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평등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능력주의를 채택하고, 그거는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능력주의를 채택하고 그러니까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선발의 기준이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교육을 시킬 필요 없이 조기에 어렸을 때 얼른 선발을 해서 각자 갈 길을 가게 하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평등주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게까지 좀 동일한 교육을 시켜보자.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권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회마다 보는 능력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능력주의나 엘리트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능력주의를 보는 거는 타고났다고 보는 겁니다. 타고났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후천적인 요인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천적인 요인이 강한 것 같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평등주의에서는 그거보단 후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주의에서는 어렸을 때 보통 12살 전후에서 많은 나라에서 갈 길을 정하죠. 어떤 데는 실업계로 가고 어디는 일반계로 가고. 평등주의는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그러니까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로도 그때 이제 진로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분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평등주의는 고등학교 때까지 좀 같이 두니까 통합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인종이나 그런 개념은 여기서는 아니고, 소셜 믹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능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그러느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엘리트주의나 능력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11 플러스라는 말이 있죠.
11살에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실업계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뮌헨의 하얀 민들레 이렇게 보면 막 둘째 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다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하니까 남편이 그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분이 그 이제 작가분이 박종희 작가분이 이제 독일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사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책을 보면. 근데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그러냐 도대체 이런. 근데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 한 11살, 12살 그때 결정.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만기에 우리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학교 마치고 실업계냐 대학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률이 다른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과목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나 그 한국 국가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등록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도 거의 많은 부분이 전문대나 대학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대학 등록률이 82%가 넘은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거의 대학을 가는 그런 게 실업계나 뭐 이런 부분이 특수한 학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의미가 별로 없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 반면에 싱가포르는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 한 5살 때 인생이 다 결정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제 농담으로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 다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그걸로 인해서 어렸을 때 다 가는 길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치면 뭐, 이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고 이 사람들 훈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귀족들만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육권이 주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교육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전에 평민 출신들은 어디를 갑니까? 아무래도 공립학교를 가겠죠. 퍼블릭을 가겠죠. 그리고 이전에 귀족 출신들은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사립학교를 가겠죠.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 깨가지고 이쪽 부분으로 다 이렇게 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내에서 훨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덜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게 굳어져 있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를 보면은 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에는 백인들이 스페인 특히 하고 포르투갈 대부분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와서 자기네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색인종들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교육이 주어졌을 때 그건 공립학교를 보낸 거죠. 자기네들은 사립학교로 가버린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머니까 자연히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주의를 채택을 하는 거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런 유럽에서 뭐 그런 종교의 이유, 뭐 여러 가지 귀족도 이런 게 싫어서 온 나라잖아요.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퍼블릭 스쿨을 갖다 이렇게 해서 평등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나라에서 또 유색인종이 이민을 오고 또 가난한 사람이 생기니까 또 역시 이 사람들도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평등을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됐느냐. 자, 보십시오. 조선이 한 4, 5%의 양반과 45%의 농민, 그리고 50%의 노비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신분 구조를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4, 5%한테 주어지고, 뭐 중인들이 그 잡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거의 농민이었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일제시대를 겪고 나서 6.25를 겪고 나서 모든 신분제도가 다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렇게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세우고 평등주의를 채택하기 좋은 여건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교육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제 다른 어디 한국 국가론에서 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교육 기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산업화의 경제적 기적뿐만이 아니라 교육 기적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영향을 줬을 겁니다. 교육이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경제 성장이 원인이기도 하고 또 결과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를 대서 국민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시키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일어났기도 하고 또 단시일 내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 정책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 성공을 해서 성공의 과실로 또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커즐 이펙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둘 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런 평등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심성은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또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러면 다양성의 요구를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어서 제가 평등주의 교육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고교평준화 제도나 또 이렇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제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서히 고교 다양화 정책, 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뭐 이런 거에 요구를 하고 그런 거가 수용이 안 됐을 때 유학을 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능력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요.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소질이 있다면 실업계에 있는 학생들도 교사 추천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또 일반계로 다 옮깁니다. 마찬가지로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사립학교를 허용하고 학교 선택권을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통을 조여놓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숨을 쉬게 만들어 놔가지고 상호 보완되게 만듭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싱가포르는 참 재밌는 나라죠. 거기는 이제 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뭐 이런 껌을 씹다가 뱉어가지고 하면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맵니다. 싱가포르는 원래 껌을 팔지 않아요. 치아 뭐 의학적인 이유로 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껌을 사서 씹지 않는 이상 껌을 팔지 않습니다. 껌 씹고서 바닥에 버리면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무는데 그 벌금을 안 내면 사회 봉사를 해야 돼. 외국인도 그런 거 없습니다. 저기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 안 하면은 곤장 맞아요. 제일 심하게 야단치는 거는 그거죠. 부패. 공무원 부패. 그거는 정말 잔인하게 그 곤장을 때립니다. 그리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애, 아까 껌을 뱉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대신 나머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싱가포르 뭐 잘 아실 테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 한 5학년 때까지 계속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갈 길을 정해버려요. 실업계 가는 학교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나 월급이 많은 직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좋은 직업이라는 건 좀 상대적인 거니까 월급이 많은 건 공무원입니다. 교사하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뭐 변호사가 되거나 뭐 공무원이 되려면 거기서 싱가포르의 경찰이 뭐 이러면은 법대를 나와야 돼요. 싱가포르 대학은. 그리고 교사도 상당히 우수한 그룹입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그 월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비리를 저지르는 곤장을 맞아요. 곤장도 정말 한 3대 맞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살이 터지게 맞거든요. 그 피가 흐르게, 그러니까 살이 찢어질 정도의 강도로 맞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형장의 그 기구들을 좀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직접 때리는 걸 본 건 아니고, 그 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세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유교적인 그 전통과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영국에서 리콰니오 수상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고, 이 사람 좀 상당히 싱가포르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엘리트주의로 만들어 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청렴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능력주의가 채택이 되는 나라도 있고, 이제 평등주의가 채택이 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5분 정도 소요가 또 되겠네요. 북한은 평등주의일까요? 능력주의일까요? 대한민국은 능력주의일까요? 평등주의일까요? 사회주의 국가는 당연히 평등주의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엘리트주의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북한은 엘리트주의라기보다는 거의 그겁니다. 출신 성분에 따른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조선사회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군대를 상당 기간 오래 갑니다. 8년 정도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능력주의가 아니라 거기는 어떻게 얘기나 출신 성분에 의한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등주의잖아요. 근데 평등주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등주의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 발전돼 있고 자본주의가 발달돼 있고 또 자유민주 체제가 자유를 만끽하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택권을 다양한 학교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평등주의의 교육을 갖다 추천지에서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양화로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평등주의일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철저히 엘리트주의입니다. 능력주의도 아니고 엘리트주의도 아니고 그냥 출신 성분에 따른 그런 학교를 보내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능력도 있겠죠. 그리고 소수만 교육을 이제 대학을 보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짧게 한 10초 말씀을 드리면 새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양날개가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왼쪽 날개도 있고 오른쪽 날개도 있고 좌우 균형을 이루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등과 자유, 능력주의와 평등주의 이게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너무 고집을 하면은요 하나가 다른 걸 잃게 됩니다. 다른 걸 잃으면 그것 때문에 추구하는 게 이래요. 예를 들어서 자유만 추구하면 평등을 잃는데 그 잃는 것 때문에 자유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평등을 추구하잖아요. 자유가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 평등도 없어집니다. 북한 사회나 중국 공산당을 보십시오. 거기에 평등한 사회입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냥 큰일 날 뻔했죠. 그렇게 될 뻔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사회가 잘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